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뵙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장애인 단체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오셨고, 또 어떠한 고민을 갖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이걸 풀어내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공통된 고민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역시 여러분들의 소망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과학적으로 그 욕구에 기반한 그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 근데 사실 제가 가서 박사를 하고 와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있을 때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내친김에 공부를 하자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답답함과 또 궁금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 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인사노무, 행정실무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처음 사실은 1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설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서 투명하고 공공성 높은, 또 당사자들의 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교육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생각 분산되는 거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중해서 성과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또 평가를 해주시면 그걸 또 반영해서 다음 교육에는 더 개선된 그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부연 설명 잠깐 하고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장애인 단체 근무하는 실무 쪽의 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왜 장애인 단체냐? 사실은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는 장애인 재단인데 장애인 관련한 일들을 하시는 모든 그런 기관, 그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활동을 많이 해 오신 그런 법인 쪽에 계신 뭐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그 위탁 법인에 들어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은 그 법인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원도 좀 받고. 근데 우리 당사자 단체, 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우리 단체들이 아직도 좀 어렵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교육할 그 여건도 못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맡아서 해보자, 뭐 그런 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그래서 장애인 단체는 뭐냐 그러면, 장애인 단체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당사자들은 둘이서 단체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것도 단체입니다.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또 그렇게까지는 다 우리가 사업을 펼칠 수가 없고, 그래도 비영리 단체라는 공공성 부분, 그리고 약간의 그 단체적인 믿음을 정부로부터 받은 비영리 단체 인가를 받은 단체부터 사단법인, 또 재단법인, 이런 단체까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그 짤 때 염두에 두고 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른 많은 복지 영역들이 힘들었죠. 장애인 쪽 복지는 그때 단체도 별로 없었어요. 기관들이 몇 개 있었죠. 지원을 흔쾌하게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몇 가지가 있었고, 선교사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지원을 하도록 해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나간 적도 있어요. 물론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알듯이 세종대왕께서는 명통시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만들어줬어요. 최초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이죠.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타율로 점철된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또 터지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휴전 상태에 봉합이 되면서 그나마 자유의지가 이 남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정책 의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장애인 쪽에 이런저런 기관들이 활동을 하게 됐죠. 미국 등등 또 종교기관 등등에서 원조가 들어오고 그런 원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어렴풋하게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왔던 몇 가지 그런 기관들도 이어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미미했지만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80년대 전후해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주로 시작들을 많이 했어요. 재활협회 등등에서 의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어서 권리를 찾는 일들을 하자 해가지고 협회장도 맡고 싸움에서 그런 일을 해왔죠. 그 소아마비협회가 생긴 그 역시 이제 지체장애 중심이었잖아요. 독립회관이라는, 아마 거의 우리나라 처음 만들어진 그 지체장애인 중에 이제 소아마비 쪽 그 후유증을 앓는 분들의 복지관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유형들이 그 뒤에 정신장애 쪽이나 지적장애 그러다가 이렇게 분화를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8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에 뒤이어서 패럴림픽이 있는 것도 처음에 몰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88 올림픽이 일어나기 전에 각종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에 앞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실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래서 뭔가 외치기 시작했죠. 그 정립회관에서 주로 모임을 갖고 했던 대학 정립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에게 드리는 글 그래놓고 자살했던 김순석 씨, 도로 턱을 내가 못 넘는 인생을 살아서 뭐 하느냐, 나는 죽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이 도로를 턱을 넘어서 건널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여기저기 호소도 하고 많은 부분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장애인 당사자 내부에서는 그 부분이 배리어 프리라는 것에 대한 단초를 열었다, 체계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80년대 끝나고 나서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지체 쪽은 후발주자였던 지체장애인 협회도 상당히 커졌죠, 규모가. 그리고 그쪽에서 많은 사업도 위탁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종 단체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의 역할은 지금 제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한다는데 여기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여러분들에 대한 사업 자율권 일부가 포기된다. 정부 사업을 위탁받다 보면 그 각종 사업이 보조금 형태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고 분기별로 사업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보고하고 이런
과정도 협회에 있다가 갑자기 그런 일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또 하나는 어떻든지 간에 장애인 단체 소명 중 하나는 그 단체 구성원들의 권익 옹호입니다. 그 단체 구성원들의 권익 옹호를 하려면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도 내야 되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위탁사업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단체가 고유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단체 내에 자금 사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어 있죠. 지금 선진국들은 정부 사업 일부를 하면서도 단체에서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그 다음 애드보커시, 그래서 옹호, 이렇게 해서 두 축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그쪽에서 추동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체의 전체 사업 비중의 1-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사업의 대부분은 단체 자체 예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역량 강화에 앞서서 뭔가 이 단체 전반적인 구조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기에 정부 보조 사업을 맡으면 힘든지, 왜 거기에 얽매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역량 강화 쪽을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돈을 1원을 써도 그 1원이 쓰여지는데 아주 근거와 결과가 똑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스토리가 쫙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든 아니면은 다른 복지기관에서 또는 아니면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든 똑같이 결산을 하려면 이론을 써도 그런 모든 관계들이 스토리로 쫙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 중에 느끼게 될 것이고, 인사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5명이 안 되는데 과연 노동법 적용을 받느냐? 또 퇴직할 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 각종 의혹 그리고 궁금증, 실무자로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유능한 노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과연 우리 협회는 5명 미만이다. 아니 우리 협회는 그래도 100명은 된다. 이럴 때 이 직급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고, 이 순환 보직을 서로 바꾸고 이럴 때는 어느 기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노동법과 이게 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고할 때 격리 쪽을 하는 분은 그쪽으로 그냥 말뚝 박아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도 같이 돌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역이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특히 처음 들어온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 품위서라 그러죠. 품위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산 집행과 사업 수행의 스토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품위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장애인 단체가 규모가 작을수록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할 선배들도 조금 경력이 쌓이면 다른 기관으로 많이 가고, 누구한테 배울 데가 없어서 하소연하는 프런트라인에 실무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분들을 이런 관점 속에서 모신 겁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생긴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요즘은 여러 가지 유형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쪽, 또 관광, 교통, 인권, 고용 문제와 직업 안정, 예술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욕구들과 우리 이 교육 패턴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공통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서 소화시키고 여러분들 단체에 맞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이 사업 규모와 당사자들의 인권,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 되십시오.